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에 있는 문금현입니다. 제가 이제 맡은 강의 내용은 어휘, 의미, 화용 부분의 한국어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어 학적인 분야로 나누었을 때 발음, 의문 분야 공부를 했고, 두 번째로 문법 분야 공부를 했고, 세 번째 3대 영역에 포함되는 게 이제 어휘 의미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그 1차 시에서 제가 해야 될 내용은 전체적인 한국어 어휘의 특징이 어떻게 됐느냐에서부터 출발을 기본적으로 해서 어휘교육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로 2.1 부분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조어법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어의 어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방식으로 어휘를 교육하는 것. 두 번째는 한국어 어휘 체계에 들어와 있는 고유어뿐만 아니라 한자어라든가 서구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레벨이 다른 어휘들을 모아서 이것들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1차 시에서 다뤄지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단어가 그 하나의 의미가 있지만 서로 상관된 관계에 있는 어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휘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상하 관계에 있는, 그래서 어휘장으로 같이 모여져 있는 어휘장 교육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의미가 비슷한 유의어 교육, 반대인 반의어 교육, 이렇게 2차 시에서 다뤄집니다. 3차 시에서는 의미가 상관적인데 이게 약간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이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어원이 달라서 의미가 다른 동음 이의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3차 시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4차 시에서는 이제 단어와 단어가 결합되는 걸 다루는데, 결합되었지만 의미는 단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이 되었는데 글자 그대로 의미대로 결합이 된 것을 연어라 그러고, 그것이 결합되어서 제3의 의미가 된 것을 관용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걸 모아서 4차 시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용교육이 시작되는데요. 5차 시는 화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화용교육 전반적인 내용, 가장 기본적인 인사표현을 다루고, 마지막 6차 시에서는 대표적인 화용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적인 표현과 한국어의 대표적인 고정표현인 공손표현,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어 어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어 교사가 교사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어 어휘의 특징부터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교육 방안, 학습 내용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한 8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어가 한국어 고유의 어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어휘체계의 변천을 겪었는데, 그 사이에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이제 한자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서구 외래어로서 영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한자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가면 어종별 어휘 교육에도 나오겠지만 한자어 교육에 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자어와 고유어가 서로 영역을 나누어서 한자어 같은 경우는 전문어에 많이 쓰이고 문어에 많이 쓰이고, 고유어 같은 경우는 일상어나 구어에 많이 쓰이는 양상을 보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한국어에는 의성의태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이런 것들 이유는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문론적인 유연성에 의해서 그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체계, 이것에 의해서 이제 어휘가 분화되어서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형태론적인 유연성으로는 접도가 붙거나 전미어가 붙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접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붙고 전미어가 붙으면서 파생어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 의성의태어, 이런 것들은 결국은 모음과 자음이 교체되면서 감정을 크게 표현하거나 적게 표현하거나
세게 표현하거나 평범하게 표현하거나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특징으로 굉장히 이거는 이제 중요한데요. 한국어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문법론에서도 배웠겠지만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죠. 어휘도 마찬가지로 평어와 짝을 이루는 대응으로 높임 어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임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그 어휘를 바꿔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께는 진지 잡수셨느냐고, 할아버지는 나이라고 하지 않고 연세라고, 할아버지 생일은 생신이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짝을 이루는 높임 어휘를 써야 된다. 근데 이게 매우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다이어가 되게 일반적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한 단어의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거죠. 대체적인 경향이지만 이런 어휘의 종류 중에서 고유어가 그런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요. 어휘장은 뭐냐면 의미가 같은 어휘가 묶여져 있는 걸 어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마다 특징이 있어요. 특히 한국어 같은 경우는 친척어휘나 색채어휘나 미각어휘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친척어휘가 발달된 이유는 뭐냐? 유교 문화가 이제 한국의 지배적인 문화로 예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하고 여자의 구분에 의해서 호칭이 이렇게 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면 위아래 이제 나이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또는 뭐 아버지 친척이냐 어머니 친척이냐에 따라서 방금 말한 것처럼 위아래라고 하는 것은 동등, 상하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굉장히 많이 남아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를 반영을 어디다 하냐? 지칭어나 호칭어에다 하다 보니까 어휘장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색채어휘나 미각어휘는 왜 발달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색채 같은 경우에 하얗다, 허옇다라고 하면 양성모음 아, 음성모음 어. 희귀무리하다 이런 것은 전미사. 무슨 전미사냐면 색채를 만들어주는 파생전미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여기는 또 이제 접두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 의미의 단어로 파생되어서 나오다 보니 이렇게 뭐가 음성모음과 양성모음의 구분이라든가 형용사 파생전미사가 발달됨으로써 어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화되다 보니까 어휘장이 발달됐다. 무슨 말이냐면 색깔을 보는 색채에 대한 뭐 시각이라든가 눈이 발달된 게 아니라 언어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분화가 생성적으로 많이 됐다, 생산적으로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러면 한국어 어휘에 방금 이야기했던 특징이 일반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휘를 이야기할 때 어휘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첫 번째로 기초어휘와 기본어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초어휘는 뭐냐면 그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어휘다. 전체 한국어 어휘 중에 10% 상위의 빈도, 많이 쓰이는 것, 가장 근간이 되는 어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 어휘는 뭐냐면 이게 좋겠어요. 여기 보면 뭐 하는데 필요한 어휘, 뭐 하는데 필요한 어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 앞에 있는 것에 국한을 두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어휘, 초등학교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어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앞에서 봤던 기초 어휘는 그야말로 그 모든 것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본 어휘의 일종이 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베이스가 되는 쉽고 많이 쓰는 어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어휘는 뭐 어떤 기본이 되는 골격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해 어휘와 사용 어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한국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뭐 신어 중에서라도 아니면은 비속어라든가 뭐 이런 어휘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우리는 한국어 교재에서는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아는 들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게 이해어휘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 비속어니까 일단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절제를 하고, 그렇지만 알아는 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어휘교육을 할 때 이런 구분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어휘는 직접 쓰지는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어휘, 사용어휘는 직접 사용하는, 말할 때, 쓸 때, 쓰게 할 때 사용하는 어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어휘와 2차 어휘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1차 어휘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심플 워드, 단위로라고 본다면 여기에서부터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라든가 단위로인 심플 워드가 두 개가 겹쳐서 만들어진 뭐 합성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2차 어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구분해서 어휘의 종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어휘가 나누어지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위상적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레벨이 다르다, 사용하는 층위가 다르다,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는 첫 번째로 지역이 달라서 쓰이는 표준어와 방언이 있고, 직업이 달라서 쓰이는 전문어와 일성, 전문어는 직업에 따라 다르니까요. 사용 집단에 따라서 그 집단만 서로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은어가 있고요. 그다음 남녀 성별 차이에 의한 뭐 어휘 구분, 연령 차이에 의한 어휘 구분, 문체, 장면 차이에 의해서 글을 쓸 때 많이 쓰는 문허, 말을 할 때 많이 쓰는 구허, 뭐 아까 이야기했던 높이냐 낮추냐에 따라서 높임어, 비속어 이렇게 다양하게 굉장히 위상적 대립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단어가 만들어지는 방법에 의해서는 이제 조어법에 의해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나라의 어종, 물론 한국어 고유어가 있지만 이제 차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또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아까 강의 계획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어와 단어가 서로 상관이 있다. 그런데 상하관계에 있는 것도 있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도 있고 반대말도 있고 한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것도 있고 단어가 결합된 것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의미의 관련성에 의해서도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그 어휘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는 이 어휘들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지금까지 그래, 그러면 아까 뭐 많이 쓰이는 것들을 위주로 가르치고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알아 많이 쓰는 걸? 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제 보면 국립국어원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여기 보면 그래, 한국 사람들이 이걸 많이 써. 어떻게? 뭘 보고 알 수 있죠? 드라마 대본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설책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여러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사용 어떤 환경에 있는 것들을 전부 모아요. 그래서 입력을 해요. 그래서 한국어에 이런 말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말뭉치예요. 이걸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연구자에게 이게 말뭉치 구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국어 교육을 할 때 이걸 갖다가 활용을 해서 써라 라고 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자료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 각 기관별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한국어 교육을 쉽게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